흐르는 강물처럼 4부 1949년에서 1970년 21장 새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대는 어치 2마리가 남편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휩싸였다. 어치의 까만 눈동자는 빨간 돗자리에 대충 깔아놓은 간식거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돗자리 위 갈색 종이봉투에는 노 좀 갑한데 살집 있는 여자에게서 사온 복숭아가 담겨 있었고, 종이 접시에는 덴버에 있는 병원에서 집으로 먼 길을 오는 동안 잠시 들른 강물이 흐르는 도시의 깡마른 가게 주인이 얇게 썰어준 햄과 빵이 놓여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통나무는 배고픈 젖먹이를 아는 처부 엄마가 앉기엔 영 불편한 의자였다.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블라우스 단추를 풀다가 비틀거렸다. 폴이 등을 돌리고 섰다. 아기는 한참 동안 날 밀치고 때리더니 비로소 풍선처럼 부푼 내 젖가슴을 붙잡고 쪽쪽 빨아대기 시작했다. 아까부터 복숭아를 한 입이라도 먹고 싶었는데 아이올라를 떠난 직후부터 맥스웰이 악을 쓰며 울어대는 바람에 재간이 없었다. 한참을 빙빙 돌다가 이 공터를 찾은 폴이 씩씩거리며 차를 세웠다. 폴의 마음에 들게끔 소풍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맥스웰이 태어난 지 나흘 만에 나는 결단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편보다 갓난아기가 먼저였다. 젖을 물리는 동안에는 맥스가 울지 않아 새소리만 들렸다. 높은 소나무 위에서 넓은 숲 전체를 가로지르며 찍찍찍찍 울려 퍼지는 새들의 합창소리는 어딘가 미친 것 같기도 기쁨에 찬 것 같기도 했다. 왠지 슬프기도 아름답기도 했다. 그런데 새소리가 마냥 그 새소리가 아니었다. 긴가민가하여 귀를 기울였다. 내 모성 본능이 최대치로 발동했다. 분명 가녀리고 들쭉날쭉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젖꼭지를 빨아대는 맥스를 억지로 잡아당겨 내게서 떼어냈다. 젖을 덜 먹은 아기만큼이나 못마땅해하는 폴에게 아기를 들이밀고는 다시금 살랑거리는 바람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통나무 그루터기에서 부랴부랴 일어나자 폴과 맥스 둘 다 어리둥절해하는 눈치였다. 나는 블라우스를 여미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는 자동차를 향해 서둘러 뛰어갔다. 예상과 달리 주변에 아기는 없었다. 분명 아기 울음을 들었는데 아기가 보이지 않자 마치 꿈속을 헤맸는 듯 몽롱했다. 그러나 차창을 들여다본 순간 역시 나였다. 우리 차 안에서 갓난아기가 힘없이 울부짖고 있었다. 자동차 문을 열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아기의 몸은 노란색 니트 담요로 돌돌 쌓여 있었다. 앙상한 엉덩이에는 흠뻑 젖은 니트 기저귀가 채워져 있었다. 2팔로 푹 뜯어 아이를 안았다. 아기가 목 언저리에 닿도록 안고 있으니 깃털 같은 숨결과 무게가 전해졌다. 맥스웰의 절반이나 되려나 싶은 자그마한 몸집은 마치 나뭇가지로 만든 작품 같았다.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가죽 시트에 앉은 뒤 본능적으로 아기에게 젖을 물었다. 아기는 젖을 물었다가 제대로 삼키지 못해 쿨럭쿨럭 뱉기를 반복하더니 그에 흘러나오는 젖에 맞추어 쪽쪽거리며 한참을 꿀꺽꿀꺽 삼켜댔다. 한 팔로 느슨하게 맥스웰을 아는 폴이 성난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폴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 혐오가 묻어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내 심정이 어떤지 뭐라 말도 꺼내기 전에 남편은 3가지 행동을 취했다. 폴은 끝없이 펼쳐진 숲을 향해 고개를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고 내 남은 팔 하나에 맥스를 밀어넣었고 그대로 뒤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굶주린 채 버려진 이 갓난아기의 미친 어머니를 찾겠다고. 맥스웰이 악을 쓰며 울어댔다. 젖가슴이 아팠다. 당혹스러워 눈물이 차올랐다. 내 몸은 아기 둘로 뒤덮여 있었다. 복숭아, 그 여자는 내게 자신의 아기를 주었고 나는 그 여자를 위해 복숭아를 하나 남겼다. 작은 보답이었다. 보답이라고 하기에도 무엇한 게 사실 나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팔 사이에 아기가 아닌 교과서를 하나는 들고 다니던 대학생이었다. 공터에 갔던 그맘때도 아이 둘은 고사하고 내 새끼 한 명도 버거울 따름이었다. 드디어 잠든 아기 둘을 뒷좌석에 나란히 눕혀놓고서 얼른 돗자리를 접고 소풍을 마무리했다. 그런 다음 들쭉날쭉한 바위에 평평한 꼭대기에다 둥글스름한 복숭아를 하나 올려두었다. 이 복숭아가 그 여자에게 당신이 배고픈 걸 알아요라는 말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내가 아기를 데려가요 안전하게 잘 돌볼게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기도했다. 나는 폴이 돌아와
결정을 내리길 기다렸다. 폴은 30분은 좋게 지나서 나타났다. 땀에 흠뻑 젖고 지친 모습이었다. 차에 타. 언제나처럼 명령조였다. 폴이 비포장도로로 차를 후진시키고 커브한 뒤 우리가 왔던 길을 질주하는 동안 나는 한 팔에 한 명씩 잡는 아기를 안고서 바위 위에 남겨둔 복숭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50번 고속도로와 만나는 교차로에서 폴은 차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거기서 좌회전을 하면 두량고, 우회전을 하면 아이올라였다. 이러쿵저러쿵 한마디도 없이 남편의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이 아기를 키울 것이다. 폴이 차를 돌리기 전부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맥스웰의 출산은 수월하지 않았다. 자궁에서 피가 흘러내리자 의사는 폴에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기 한참 전에 나를 덴버의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그곳에서 나는 거의 3주 동안 꼼짝 못하고 가만히 누워서 피를 흘리며 출산의 때를 기다렸다. 출산 이후에는 불임의 상태가 되었다. 병원에서는 내 나팔관을 묶었다며 적어도 2번 다시 이런 고통을 겪을 일은 없을 거라고 날 안심시켰다. 사람들한테는 쌍둥이라고 하자고. 폴에게 혈정이었다. 거기서 가타부타 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걸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결혼식 때 폴은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서 사람들에게 자녀 계획을 얘기했다. 둘을 낳을 거고 둘 다 아들이면 좋겠다며 무슨 대단한 발표라도 하듯이 폴은 자식을 과거의 자신처럼 비참한 외아들로 만들 생각이 없었고 셋을 키우느라 돈에 허덕일 생각도 없었다. 늘 그랬듯 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할 게 뻔했다. 아직 맥스의 탄생을 주변에 알리기 전이었고 이제 우리 부부는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할 것이다. 숲에서 태어난 아이는 몸집이 맥스보다 훨씬 작고 피부색은 더 어두웠지만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가 될 것이다. 한참을 말없이 가다가 내가 소심하게 물었다. 이름을 루카스라고 지으면 어때요? 맥스웰은 폴이 고른 이름이었다. 폴이 존경하는 물리학자의 이름이고 그가 대학교 수학과 동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름이었다. 루카스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늘 가슴에 새기고 사는 이름이었다. 폴은 떨떠름한 말투였지만 웬일인지 좋을 대로 하라며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대신 루크라고 부르는 걸로. 그는 우리 사이에 놓인 갈색 종이봉투에 손을 뻗어 그 안에 남아있던 복숭아를 꺼내어 크고 향긋한 한 입을 베어 물었다. 그날 이후 아기를 루카스라고 부르는 건 나뿐이었다. 어떤 이름으로든 폴이 아기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산책. 집에 온 뒤에도 맥스웰은 밤이면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울어댔다. 루카스가 곤히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맥스웰을 안고서 동물원에 갇혀 사는 동물처럼 멍하니 복도를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폴이 나 대신 맥스를 달래주려고 안아보기도 했지만 갓난아기의 울부짖음을 얼마 견디지 못하고 곧 내게 도로 들이밀었다. 결혼 전에는 폴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할 만한 사실은 그의 머리카락과 눈썹이 검은색이라는 것, 돋보이게 잘생긴 대학원생이라는 것 정도였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사교 모임에 처음 갔던 날 폴은 혼자 서 있는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나는 너무 쉽게 그의 관심을 애정으로 그의 오만을 학식과 내가 꿈꾸던 대학생활로 착각하고 말았다. 폴이 좋아했던 대상은 얼빠진 신입생이었던 내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는 나의 동경이었다. 문학을 공부해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나를 그가 비웃었던 그때 나는 그에게서 벗어났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와 함께 스파이크 펀치를 마셔버렸고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그날 이후 폴은 허구한 날 기숙사 창문 아래 서서 애달프게 나를 기다렸다. 짓궂은 룸메이트들의 얄궂은 부추김 때문에 그리고 내 눈에 단단히 쉰 콩깍지 때문에 나는 기어이 책을 놓고 그를 만나러 다녔다. 그에게 청혼을 받았을 땐 머리가 아찔했다. 사랑 때문인 줄 알았다. 그리고 내 이름 부모님의 불의인 독일이 가득 담긴 이름, 언젠가 책 표지에 쓰여있는 이름을 보고 싶었던 이름, 인가 사브리나 짐머만은 결혼 이후 폴 테이트라는 단조로운 새 어절로 바뀌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다는 당황스러운 사실에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이었고 엄마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계획과 내 꿈이 담긴 두 개의 스위치는 그렇게 한순간에 꺼져버렸다. 지도 속 네모 반듯한 땅, 콜로라도는 학교에서 배울 때 말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곳이었다. 폴이 서부 지역 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어 오하이오를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듀랑고라는 도시 이름
차 너무 처량하고 쓸쓸하게 들렸다. 거기서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렇지만 여보, 콜로라도라니 거긴. 나는 무슨 대답이라도 하려고 했었다. 콜로라도밖에 없어인가. 그가 눈에 불을 켜고 내 말을 잘랐다. 콜로라도뿐이라고. 우리는 콜로라도로 갈 거고 내가 간다면 가는 거야. 나는 그때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지, 폴이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지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그러나 이건 폴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나와 두 아들의 이야기다. 서로 원해서 뭉친 3인조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3인조였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든 둘이든 언제나 아들들이 함께했다. 학업을 포기하고 어머니로서의 삶을 선택했을 때 염려했던 모든 이런 고단한 현실이 되었다. 그것도 2배가 되어 내 유일한 휴식은 산책이었다. 일요일마다 폴이 고집스럽게 온 가족을 끌고 다니던 교회 목사 사모가 자기 집 헛간에서 꺼내왔다며 쌍둥이 유아차를 물려주었다. 그 유아차는 어떤 설교보다도 큰 구원이었다. 어쩌다 쌍둥이 엄마가 되어버린 첫 해에 나는 틈만 나면 두 아이를 각각 담요로 둘둘 싸매고 나란히 유아차에 태워서 듀랑고를 여기저기 걸어다녔다. 산책만이 내게 허락된 유일한 평화였다. 동네와 시내를 지나 널찍한 공원을 가로질러 7번가 언덕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루카스는 스르르 잠이 들었고 깨어있을 땐 구름을 골똘히 쳐다보았다. 유난스러운 맥스조차 산책 시간에 얌전했다. 영혼의 간이라고 불리는 애니머스 강에 도착할 때까지 아기들이 협조해주는 날은 최고의 하루였다. 내가 보고 자란 오하이오 강에 비하면 애니머스 강은 물살이 거세고 유속이 빨랐다. 강가에 도착하면 나는 유아차를 세우고 기저귀 가방에서 펜과 공책을 꺼내 뒤 강둑에 앉아서 하얀 강물이 첨벙첨벙 바위에 부딪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가만히 앉아서 결혼, 기저귀, 빨래, 사라진 내 모든 가능성을 곰곰 생각했다. 루카스의 생모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기에 아기를 두고 떠나야 했을까. 상점가를 지나갈 때 본 신문의 헤드라인을 곱씹으며 끊임없이 미쳐 돌아가는 전후의 세월을 떠올리며 내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을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했다.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을 기록하려고 공책에 펜촉을 댈 때면 어김없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러면 나는 공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유아차를 밀며 앞으로 걸어야 했다. 시간이 흘러도 루카스는 맥스보다 몸집이 작았다. 피부색은 더 어둡고 성격은 훨씬 더 차분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는 친형제가 맞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그 새소리, 그 여름 햇살이 루카스를 발견했던 그날로 나를 데려갈 때까지는 나조차도 루카스가 내 피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더 많았다. 결국 나는 기저귀 가방 안에 무의미하게 넣어 다니던 공책과 소설책을 몽땅 꺼내서 버렸고 가보지 않은 길을 동경하는 걸 그만두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기로 했다. 당신에게 주어진 선택은 어머니로서의 삶 혹은 관계어린 삶 두 가지가 전부였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그 안에서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제 아버지를 빼다 박은 맥스는 변덕스럽고 감정 기복이 심했지만 발랄하고 호기심 많고 유쾌한 면도 있었다. 맥스웰의 불같은 성미에 평형을 맞춰주는 선물처럼 루카스는 아기 때부터 온순하고 영리했다. 루카스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차분함으로 내 삶에 예기치 못한 기쁨을 가득 채워주었다. 폴은 늘 그렇듯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고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가 내게 진정 잘해준 일은 아기 루카스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 그 시간에 그 숲속 공터로 차를 끌고 갔던 것 그뿐이었다. 루카스의 손길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전기나 열 같은 어떤 에너지가 흐르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씨가 위험할 정도로 따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루카스의 손길이 특별하다는 건 내 공상이 아니었다. 루카스는 싱크대 배수구에 빠진 거미를 꺼내주고 창문 방충망 사이에 갇힌 벌을 살려주었다. 병든 동물이나 식물도 루카스가 어루만져주면 낫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다가가지도 못할 만큼 난동을 부리는 맥스웰도 루카스라면 진정시킬 수 있었다. 맥스웰이 울고불고 때를 쓰면 난리를 치는 완중에도 루카스가 손을 갖다 대면 맥스웰은 온몸에 힘을 빼고 훌쩍거리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그러고 나면 루카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던 일을 계속했다. 나무, 아이들은 뒤뜰에 미루나무와 함께 자라났다. 아니 미루나무도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다. 아이들이 태어난 해 여름까지만 해도
레이스처럼 가녀리고 섬세했던 미루나무는 형제가 기어오를 수 있을 만큼 자라면서 두 아이의 무게를 떠받칠 정도로 가지가 두꺼워졌다. 아이들은 다람쥐처럼 나무 줄기를 기어올랐고 새처럼 나무가지에 앉아 있었고 꽃봉오리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 창밖을 내다보니 나무 아래 잔디밭에 맥스웰이 미동 없이 누워있었다. 루카스는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달려나갔다. 철썩하며 방충문 야단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루카스가 양손 바닥을 들어 내게 보여주었다. 두 손엔 맥스웰의 피가 묻어 있었다. 맥스웰의 한쪽 팔이 부러졌다. 두개골이 쪼개지거나 척추가 부러진 건 아니었다. 심하게 다쳤지만 아들을 잃은 건 아니었다. 맥스웰의 팔꿈치 바깥으로 뼈가 드러나 있었다. 부러진 막대기처럼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루카스는 이번에 자기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걸 아는 듯 피 묻은 손을 벌벌 떨면서 상처 부위를 감쌌다. 내가 맥스의 축 처진 몸을 안아들고 루카스가 맥스의 다친 팔을 받친 상태로 우리는 총총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전화기에 손을 뻗는 짧은 순간에 선택해야 했다. 이웃집, 구급차, 폴, 셋 중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겨우 몇 분 뒤 새 집 건너에 사는 이웃집 퇴직교사가 우리 집 앞에 파란 세단을 멈춰 세웠다. 수술과 회복, 더딘 재활을 거치면서 맥스의 오른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자 폴은 나를 비난했다. 나는 다친 아이를 부적절하게 들어올린 부주의하고 태만한 엄마였다. 하필 돈에 빠진 늙은이에게 전화를 한 바보 천치였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폴은 아이들에게까지 화풀이를 했다. 맥스에게는 조심성이 없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루카스에게는 나무 꼭대기에서 맥스를 밀면 어떡하느냐고 분노를 쏟아냈다. 딱한 루카스가 맥스를 밀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맥스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폴이 루카스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중한 미루나무를 베어버리겠다며 도끼를 손에 쥔 채 얼음장을 놓는 바람에 루카스는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 루카스의 슬픈 눈망울이 내 눈과 마주친 그 순간 굵은 눈물방울이 아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맥스가 저 혼자 뛰어내렸다는 그 애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맥스의 발은 회복되었다. 루카스가 맥스를 나무 밑에서 밀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집의 미스테리로 남았지만 그 일을 빌미로 아버지에게 혼이 날 때마다 루카스는 그 거짓말을 낚아채 옆에다 가만히 내려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너무 병들어 먹이를 잡고도 뜯어먹지 못하는 한 마리의 짐승처럼. 튀기. 9월의 햇살을 받으며 빨래를 넣는 동안에도 내 귀는 뒷골목을 향해 쫑긋 세워져 있었다. 폴을 설득해 아이들의 12번째 생일을 선물로 준 파란색 신형 스윈 자전거를 맥스가 뒷골목에서 신나게 타고 있던 까닭이었다. 맥스는 돌무더기에 합판을 얹어 만든 점프대를 연거푸 넘어대는 중이었다. 곧 충돌음과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르란 건 안 봐도 비디오였다. 루카스는 내 근처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 선물 받은 자전거의 바퀴살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오후 햇살을 받은 루카스의 머리카락이 유난히 검게 빛났다. 엄마, 튀기가 뭐예요? 루카스가 물었다. 뭐라고? 도대체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니, 루카스? 나는 허리를 구부려 옷가지를 집어들어 빨래줄에 늘었다. 볼의 바지와 속옷이 두 벌 딸려 나왔다. 지미한테요. 루카스가 앞바퀴 쪽 흙바퀴를 닦으면서 대답했다. 지미가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봐. 루카스는 언제나 간략하게 말하는 아이라 이렇게 낱낱이 물어봐야 했다. 지미가 그 물고기 엄청난 큰 송어 잡았던 날 기억하세요? 나는 기억한다고 대꾸했고 루카스는 지미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마을 남쪽에 사는 박제사를 찾아갔던 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박제사 노인이 세 사람을 현관에 세워두고는 발장을 끼고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지미의 아버지에게 뭔가 험한 말을 중얼거리고 이들을 그대로 문간에 세워둔 채 물고기가 담긴 아이스박스를 받아들고는 혼자만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어차피 저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루카스가 자전거 안장을 닦으며 말했다.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죽음의 냄새 같은 슬픈 냄새. 루카스의 독특한 인식과 표현에 감탄한 나는 빨래를 널다 말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골목에서 와장창 소리가 들렸다. 이제 맥스가 우는 소리가 들릴 차례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울음소리 대신
한바탕 욕을 퍼붓는 소리, 자전거를 발로 차는 소리, 맥스가 다시 자전거에 올라탄 듯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뒷마당에 있는 낡은 타이어에 앉아 기다렸어요. 루카스는 그때 박제사가 뭐라고 했는지 지미에게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지미가 그러는데 우리가 튀기라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대요. 가슴이 철렁했다. 루카스의 피부가 백인 부모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색이라 나도 늘 신경 쓰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폴의 머리카락이 까만색이고 그에게 조금이나마 이탈리아인의 피가 섞여 있으니 루카스의 피부색을 뒷받침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루카스가 혼란스럽다는 표정으로 나를 올렸다 보았다. 그건 좋은 말이 아니야. 나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거짓말을 택했다. 아빠는 이탈리아 혈통이고 엄마 가족은 독일 계란다. 루카스는 두 혈통의 특징을 다 물려받은 거야. 아빠가 독일 놈들은 배추쟁이 바보로 했는데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야. 루카스. 엄마 가족들한테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면 못 써. 누구에게도 그런 말 쓰면 안 돼. 알겠니? 루카스가 개면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미한테는 왜 그런 거예요? 지미는 금발에 파란 눈이었으니 박제사가 가진 편견의 대상일 리가 없었다.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왔고 이런 혈통 저런 혈통이 다 섞여 있단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어. 아들 그냥 심술궂은 할아버지가 한 소리일 뿐이야.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었다. 그 강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지미랑 지미네 아빠랑 같이 갔던 그 강요. 애니머스 강은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갔던 곳이었다. 어째서 그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싶었다. 근데 물고기는 잡지 말고요. 루카스가 말을 덧붙였다. 나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자 아들 강에 가보자. 만족한 루카스는 반짝이는 파란색 스윈에 다시 집중했다. 루카스가 안장에 앉아보기도 전에 맥스가 어디에 부딪혔는지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곧장 맥스에게 달려가 맥스를 일으켜 안으로 데려온 뒤 상처를 소독했다. 그러는 내내 맥스는 점포대를 허술하게 만든 루카스 때문에 넘어졌다며 볼멘 소리로 토덜댔다. 다음날 아이들과 나는 자전거를 타고 애니머스 강으로 갔다. 루카스는 도착하자마자 강물에 물수제비를 뜨며 놀기 시작했다. 루카스는 신발을 벗고 까치발로 시원한 강물에 다가가 발을 담그더니 깔깔 웃으며 금세 무릎 깊이까지 걸어 들어갔다. 맥스는 강가에서 뾰루퉁한 얼굴로 자전거 근처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하다고 집에 언제 갈 거냐고 몇 분마다 물었다. 맥스가 징징거릴수록 루카스는 돌멩이를 더 세게 던졌다. 돌멩이가 수면을 튀면서 날아가 강물 속 바위에 부딪혀 반으로 쪼개지도록 그렇게 한참 동안 물수제비를 떴다. 돌멩이 애니머스에 가는 길을 알게 된 뒤로 애니머스 강은 루카스의 안식처가 되었다. 완벽한 노을빛이 깔릴 때, 보름달의 빛이 퍼질 때, 볼이나 학교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 맥스가 저만 생각하며 못되게 굴 때면 루카스는 자전거를 타고 강으로 갔다. 내게 같이 가자고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같이 가자고 하는 날이면 나는 아들을 더욱 유심히 관찰했다. 아들이 달라지고 있었다. 소리 없는 우울이 루카스 안의 기쁨을 서서히 밀어내고 있었다.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무언가를 강물이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어느 초겨울 저녁 우리 둘은 하얀 언덕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얕게 흐르는 강물에 돌을 던지고 있었다. 학교 생활은 재미있냐고 친구들과는 잘 지내냐고 물었지만 루카스는 다른 소리를 하며 대답을 피했다. 그런 아들을 가만히 두었다. 슬픔을 끌어안고 사는 루카스를 지켜보는 건 매우 힘들었다. 그날 애니머스 강에서 나는 결심했다. 5월이 오면 거니슨 강 근처 산길 넘어 공터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아기 루카스가 앙앙 울며 나를 부르던 그곳에 데리고 가서 모든 걸 말해주겠나라고 다짐했다. 봄이 되었다. 나는 두량구 북쪽으로 차를 몰았다. 돌레로스와 리코를 지나 리저드 헤드 패스를 넘어 아이올라 쪽으로 달리면서도 내가 혹시 끔찍한 실수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다. 조수석에 앉은 루카스는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꽃놀이, 맥스의 놀이 약속을 미리 정해놓고 루카스에게는 꽃놀이를 가자고 말해주었다. 스카우트 활동, 폴에게는 스카우트 활동에 필요하다고 둘러대고 자동차를 빌렸다. 끝없이 펼쳐진 숲과 절벽 사이로 난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했다. 기름도 넣고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킬 겸 텔루라이드에서 잠시 차를 멈춰 세웠다. 밖으로 나온 루카스는 바스락거리는 찬바람, 여전히 눈으로 덮여있는 뾰족한 산봉우리,
강으로 쏟아지는 폭포수를 보며 경탄했다. 나는 루카스에게 다시 차에 타라고 일렀고 우리는 계속 나아갔다. 세이지로 뒤덮인 언덕, 거니슨 강, 버려지고 녹슨 철로, 골짜기 안으로 차를 몰수록 모든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고속도로에는 세불라, 사페네로, 아이올라 등 북부 도시로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차를 몰았다. 자갈길로 이어지는 출구가 나올 때마다 주변을 살피며 고속도로를 빠져나갈지 말지 선택해야 했다. 그때마다 그저 내 감이 맞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 구불구불한 길과 소나무 숲을 지나자 드디어 눈에 익은 풍경이 펼쳐졌다. 낯선 모자의 삶과 내 삶이 교차한 바로 그 공터.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공터였다. 나는 차를 멈춰 세웠다. 여기가 어디예요? 루카스가 아직 녹지 않은 눈과 진흙이 남아있는 땅에 폴짝 뛰어내리며 물었다.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행히 루카스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공터를 둘러보러 뛰어가느라 바빴다. 공터는 기억 속 그대로였다. 빛이 내리쬐는 통나무, 시끄러운 어치들이 걸터 앉아있던 큼직한 소나무, 내가 공터를 떠나기 전에 복숭아 한 개를 올려두었던 들쭉날쭉하고 큼직한 바위까지도, 겁에 질렸던 어린 나, 두 아기에게 둘러싸여 눈물로 뒤범벅돼 있던 그때의 내가 생각났다.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이 공터는 아주 작은 점 하나밖에 안 될 텐데. 갓난아기였던 맥스웰의 빽빽거리는 울음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운전대를 틀어 차를 세웠던 그날, 그 순간 내 삶과 루카스의 삶은 바로 이 공터에서 우연히 교차했다. 그때만 해도 이 장소가 루카스와 내게 가장 소중한 곳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일을 루카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고민이 됐다. 루카스와 나는 통나무 그루터기 옆 마른 땅에 자리를 잡고 소풍을 즐겼다. 왠지 그때를 오마주한 장면 같아 기분이 묘했다. 나는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를 아들에게 설명해 줄 적절한 때를 보느라 긴장한 나머지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루카스는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마치 우리에서 해방된 사슴처럼 빨간 돗자리에서 펄쩍거리고 멀리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물고는 금세 또 뛰어가기 바빴다. 그걸 먼저 발견한 건 루카스였다. 엄마 이게 뭐예요? 루카스가 그늘진 눈밭에 까치발로 서서 들쭉날쭉한 바위의 평평한 꼭대기를 가리켰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납작하고 둥그런 돌멩이들이 완벽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놓여 있었다. 글쎄 모르겠는데 정말 몰랐다. 루카스가 손끝으로 돌멩이를 하나씩 건드리며 개수를 셀 때까지는 12개. 루카스가 활짝 웃었다. 내 나이랑 똑같아요. 숲의 어머니였다. 루카스의 어머니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이곳에 돌아온 것이다. 이곳에 온 게 한 번일지 12번일지는 알 수 없었다. 아들과 떨어져 지낸 횟수만큼 돌을 올려놓은 것이다.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이었다. 그러나 루카스는 그녀의 아들이 아닌 내 아들이었고 내 아들은 여기 있었다. 루카스는 바로 내 옆에 있었다. 나는 주변에 포식자가 숨어있기라도 한 듯 루카스를 바짝 끌어당겼다. 지난 오랜 세월 내게 루카스의 생모는 실존하는 사람이기라기보다는 숲속에 덧없는 생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둥글게 놓인 돌멩이를 보고 있으니 생모가 루카스를 데려가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루카스도 틀림없이 생모에게 돌아오고 싶어 할 것 같았다. 끔찍하게 두려웠다. 당장 공터를 떠나고 싶었다. 한참을 달려 이곳에 왔다는 사실, 루카스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 5월 말에 햇살이 내리쬐는 이 공터가 너무나도 평화롭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애초에 이 먼 길을 온 것이 루카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도 모르겠어. 다시 한번 모르겠다는 대답. 그러나 이번엔 거짓말이었다.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자. 왜요? 루카스가 물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걸 수도 있잖니. 누구한테요? 기회였다. 진실을 털어놓을 기회. 그러나 나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 오랫동안 모은 용기를 허공에 날려보내고 멍하니 돌로 그린 동그라미를 쳐다보았다. 고개를 돌려 호기심 가득한 아들의 까만 눈동자를 들여다보니 거짓말이라고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우리는 소풍을 끝냈다. 더 있다 가자고 조르는 루카스를 외면한 채 돗자리를 잡았다. 그냥 숲에서 노는 게 즐거워서 그러겠거니 생각하면서도 혹시 루카스가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건 아닐지 걱정되었다. 공터에 있는 루카스는 날아갈 듯 가벼워 보였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뭔지 몰라도 그 무렵 루카스가 젊어지기 시작한 마음에 짐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땅거미로 하늘이 어두게 질 때까지 공터에 머물렀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자동차를 세워둔 곳으로 향했다. 그때 루카스가 갑자기 몸을 돌려 바위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혹시라도 아들이 나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할까봐 너무나 두려웠다. 루카스는 집으로 가기 전에 바위 위 동그라미에 동물맹이를 하나 얹어놓고 싶다고 했다. 그게 다였다.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한 번의 비겁한 선택을 해버린 뒤였다. 루카스와 그의 생모가 마주칠 단 한 번의 기회를 막아서는 건 두 배로 잔인한 일 같았다. 그러라고 허락하자 루카스는 가장 예쁜 돌멩이를 찾겠다며 공터 끝에서 끝까지 바닥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루카스는 여느 돌멩이와 다른 모양의 큼직하고 둥근 돌덩이를 주워왔다. 아들은 돌멩이를 야구공처럼 움켜쥐고 바위를 향해 달려간 뒤 까치발로 서서 동그라미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어슴푸레한 저녁 노을과 과거의 기억이 뒤섞여서일까 자동차 앞에 서있던 내 눈에는 루카스가 고른 돌덩이가 그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놓았던 복숭아와 매우 비슷해 보였다. 여자친구. 첫 번째 여자친구의 이름은 제인이었다. 두 번째는 질리언. 여자를 향한 맥스의 관심은 일찍이 시작되었다. 카라, 조앤, 켈리, 마그릿, 아주 닮은 두 명의 킴. 빨간 나비 넥타이를 메고 첫 무대에 갔던 중학생 맥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고등학생이 되어 반쯤 벗은 여자들의 사진을 방의 벽지에 덕지덕지 붙였고 침대 아래에는 플레이보이를 숨겨두었다. 훤칠한 키, 뚜렷한 턱선, 푸른 눈동자를 지닌 맥스의 곁에는 여자친구가 끊이질 않았다. 맥스의 행동은 제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여자들을 웃게 하다가도 애정이 식는 순간 마음을 철문처럼 닫아버렸다. 어떻게든 맥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쓰는 여자친구들에게 돌아오는 건 맥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맥스가 다른 여자들에게 주파를 던지고 있으면 루카스는 맥스에게 버림받은 여자아이들을 모른 척하지 못했다. 루카스는 마실 걸 건네거나 체스를 두자고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네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도 여자아이들은 루카스를 본체만 채 무시하고 오로지 맥스만 바라보았다. 리사는 큰 키, 둥근 눈과 가슴, 갈색 머리, 칼을 지닌 예쁘장한 아이였다. 리사와 맥스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어느 봄날 오후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요란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술에 취한 건지 약에 취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맥스는 신나게 공을 던지던 리사의 이름을 툭 내뱉고는 숙제를 하겠다며 리사의 손을 잡아 끌고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쾅 닫혔다. 더 버즈의 노래가 쩌렁쩌렁 울렸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서성이는데 마침 루카스가 집에 들어왔다. 루카스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수신 가득한 얼굴로 들어와 무뚝뚝하게 인사를 건네고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겉옷을 옷걸이에 걸었다. 방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에 루카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루카스는 이를 알물며 방 안에 맥스 혼자 있냐고 물었다. 아니,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리사라는 여자애랑 같이 왔던데. 저 개자식. 루카스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냅다 복도로 달렸다. 부서진 문, 비명을 지르는 여자아이, 쓰러진 선반, 오가는 주먹, 으르렁거리는 소리, 턴테이블에 끽끽대는 소리, 한때 내 품에 안겨있던 아기들이 이제 괴물처럼 커져 있었다. 아이들이 커진 만큼 나는 작아진 것 같았다. 둘을 떼놓으려고 등짝을 때리고 잡아당기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헛수고였다. 리사는 가슴 밖에 베개를 껴안고서 도망쳤다. 검은 브래지어를 입은 채로 검은 눈동자의 멍투성이 형제를 뒤로하고 지칠대로 지친 형제들은 결국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씩씩거렸다. 루카스는 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맥스가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집에서 뛰쳐나갔다. 나는 벽에 기대앉아 어리벙벙한 눈으로 쑥대밭이 된 방을 쳐다보고 있었다. 죄송해요, 엄마. 루카스가 손을 뻗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얼마 뒤 맥스와 폴이 둘 다 어딜 갔는지 집에 없을 때 루카스와 둘이서 방을 치우다가 조앤, 켈리, 김 중 하나와 마찬가지로 리사도 원래는 루카스의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 좀 나갔다 와야겠어요. 루카스가 애니머스 강으로 가리라는 걸 난 알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게 분명했다. 좋든 싫든 루카스는 형제를 일련히 용서를 택할 터였다. 그날 밤 빈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현관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내 침대 옆에 나타난 어두운 그림자는 루카스였다.
그 숲에 다시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바위 위에 돌멩이가 놓여있던 그 숲요. 루카스가 물었다.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른 채 복숭아 모양의 돌멩이를 올려놓고서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활짝 웃던 루카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이번에는 반드시 루카스에게 사실을 말해주겠다고 맹세했다. 아직 눈이 쌓여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대꾸했다. 그러자 가능한 한 빨리 가보자. 진심이었다. 그러나 나는 루카스를 데려가지 않았고 루카스도 두 번 다시 묻지 않았다. 생일, 배트맨, 불윙클, 그린 에로우,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 오랜 동안 8월 30일이란 파티하는 날을 의미했다. 캐릭터가 그려진 종이 접시에 굿 하우스키핑의 레시피대로 구운 케이크를 얹어 두 아들 그리고 아들들의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 날이었다. 그랬던 생일은 언젠가부터 늘어나는 걱정거리를 의미하는 날이 되었다. 10대가 된 아들들은 밤에 밖으로 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방법으로 어른인 척하려 했다. 이제 아이들의 생일은 자정이 남은 시간에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린 맥스와 그런 맥스를 똑바로 걷도록 부축하는 루카스를 창밖으로 지켜봐야 하는 날이 되어 있었다. 1969년 12월 1일 그의 생일은 운명을 의미했다. 죽거나 죽이거나 도망치거나 쓰러지거나 가족의 산산이 부서지거나 온전하게 남거나 결정되는 날을 의미했다.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건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추첨증병제 때문이었다. 그의 여름 아들들은 20살이 되었다. 두 아들들은 친구 몇 명과 다른 동네의 아파트를 얻어 나가 살기 시작하면서 집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 맥스는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더니 어정쩡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타이어 가게에 취직해 폴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다. 루카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습생으로 들어가 전기기술을 익혔다. 둘 다 평발도 생맹도 아니었고 심장 잡음이나 알레르기도 없었다. 아이들의 생일이 제비에 뽑히면 도리 없이 베트남에 가야 했다. 온 가족의 시선이 텔레비전 화면에 꽂혀 있었다. 폴은 차분히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맥스는 일요일에 풋볼이라도 보듯이 소파에 질펀하게 누워 감자칩을 먹고 있었다. 루카스는 거실 바닥에 돌처럼 앉아 있었다.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화면에는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얇고 검은 넥타이를 맨 정치인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미국 국기 앞에 서서 악수를 나누었다. 날짜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캡슐들이 반짝이는 유리통 안에 담겨 있었다. 늙은이들의 전쟁에 동의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세워둔 빳빳한 흰 셔츠 차림에 세련된 청년들이 캡슐을 골라 하나씩 열었다. 9월 14일, 4월 24일, 12월 30일, 2월 14일. 종이에 적힌 날짜가 큰 소리로 읽힌 뒤 번호가 매겨진 게시판에 붙을 때마다 한 대씩 얻어맞는 느낌이었다. 내 아들들의 생일은 아니었지만 날짜가 불릴 때마다 다른 젊은이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다. 목록은 계속 이어져 나갔다. 10월 18일, 9월 6일, 10월 26일, 9월 7일, 11월 22일, 12월 6일, 8월 31일, 8월 31일, 8월 31일. 그 날짜 하나가 내 귓전을 때렸다. 다른 날짜는 들리지 않았다. 8월 31일. 내가 처음 어머니가 되었던 날짜. 해마다 뒷마당에서 천방지 축꼬마들과 파티를 즐겼던 날짜. 끔찍한 유리통 위로 올라오지 말고 제발 마지막까지 달팽이처럼 맨바닥에 웅크리고 있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날짜였다. 맥스는 환호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폴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루카스는 겁먹은 눈으로 내 얼굴을 살폈고 나는 그런 루카스를 무력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루카스가 전쟁터에 나갈 만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늦도록 혼자 소파에 앉아 레드와인을 마시며 벌써부터 아들들을 애도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베트남의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수함은 분명 앗아갈 것이었다. 맥스는 마초적인 면을 앞세워 숨기려고 했지만 루카스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한 잔을 더 따르며 이미 목숨을 잃었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마음의 병을 얻은 모든 아이를 불태워진 베트남 마을을 생각하며 슬퍼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를 애도했다. 거나하게 취한 나는 진작 했어야 할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가 뭐라 해도 진짜 루카스의 진짜 생일은 8월 31일이 아니었다. 사실상 나는 루카스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폴과 맥스도 루카스의 아버지나 형제가 아니었다.
루카스에게는 제대로 된 출생 기록이 없었다. 병무청에 찾아가 루카스의 출생 증명서가 가짜라고 말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거래를 먼저 루카스에게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고백해야 했다. 그 날짜가 불린 이상 우리 가족의 거짓말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술병을 들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입안에 털어넣었다. 진실을 털어놓지 말았어야 했다. 아들들이 군대 신체 검사를 받기 2주 전 루카스가 빨래를 하러 집에 들렀다. 아이들이 시내 빨래방 대신 집에 와서 세탁기를 쓰는 걸 폴이 지나치게 못마땅해 하는 탓에 아들들은 아버지를 피해 아침나절에만 집에 왔다. 언제 어느 녀석이 빨래 바구니를 손에 들고 현관에 들이닥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소년티를 벗고 남자가 된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대로 멋있어졌다. 루카스는 떡 벌어진 어깨, 살팍진 발톱, 매끈한 구릿빛 피부가 돋보였다. 루카스의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다. 아들이 내 아들로 남을 마지막 날, 루카스는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말총머리가 유행하고 있었지만 루카스는 까만 머리를 여전히 짧게 다듬고 나타났다. 아름다웠다. 추첨날이 오기 전에 나는 폴의 서류철에서 아이들의 출생증명서를 미리 꺼내두었다. 이름만 다를 뿐 시간과 날짜, 신생아내, 발도전까지 똑같이 찍혀서 둘의 출생증명서를 구별하긴 어려웠다. 아기들을 집으로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폴이 가족 서류 가방에서 이 위조된 서류를 꺼내면서 내게 아무것도 웃지 말고 문서를 절해두라고 시켰다. 그날 이후로 언제나 그 문서는 우사통과였고 이번에도 분명 그럴 거였다. 그날 루카스가 출생증명서를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건네주었다. 루카스는 종이를 받자마자 무심코 접어서 뒷주머니에 밀어넣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다. 나는 루카스에게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마당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루카스는 특유의 온화한 얼굴로 나를 따라 나와 갈퀴를 받아들었다. 우리 둘은 나란히 쪼그려 앉아 잡초를 긁어내면서 전쟁 대신 달콤한 봄햇살, 돌아온 새소리에 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시작이 새소리와 함께했듯 우리의 끝도 새소리와 함께했다. 나는 벼랑간 갈퀴를 손에서 내려놓고 루카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도로에서 벗어나 어찌저찌 찾아 들어간 공터, 소풍, 자동차 뒷좌석에 누워있던 수척한 아기, 우리 아들로 키우자는 결정, 집으로 가는 먼 길, 당황스러웠던 시작, 거짓말 같은 축복이 된 인연,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마음. 우리는 뒤뜰에 늙은 미루나무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루카스의 두 손을 잡았다. 루카스를 사랑한다고. 루카스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고백이 이어질수록 루카스는 점점 더 깊은 혼란과 고뇌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조금 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던 명랑한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다 녹아버린 밀랍 인형 같은 모습이었다. 루카스는 경청했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8월 30일이란 내 생일이 아니야, 루카스. 실컷 난도질한 끝에 안타까운 위로를 건네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나를 쳐다보는 루카스의 눈이 멍했다. 베트남에 안 가도 돼. 8월 30일은 내 진짜 생일이 아니니까. 루카스는 내 손에서 손을 뺏고 하참 생각하다 대꾸했다. 그럼 제 생일은 언제예요? 엄마도 몰라. 그렇지만 루카스는 주머니에서 출생증명서를 꺼내어 펼친 뒤 허벅지 위에서 빳빳해지도록 문질렀다. 그건 위조한 거야. 우리 둘 다 서류를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부끄러움에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진작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았는지,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징집에서 빼주려는 것인지. 당황하여 침묵하는 루카스에게는 내 설명이 필요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에게 설명해줘야 할 답을 나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완벽하게 짜인 비극을 보는 것 같았다. 뒷문에 달린 방충문이 비그덕거리더니 이내 쾅 닫혔다. 학교에 갔던 폴이 평소보다 일찍 점심 식사를 하러 집에 온 것이었다. 루카스는 벌떡 일어나 서류를 다시 뒷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루카스를 바라보면서 방금 한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지 말아달라고 눈빛으로 간청했다. 루카스가 공허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에 나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제발 루카스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감당하기엔 이 모든 게 너무 벅찼다. 폴은 공짜 빨래에 공짜 점심으로도 모자라
어머니의 집안일까지 방해하느냐며 언제나처럼 루카스를 못살게 굴었다. 결국 루카스는 폭발했다. 20년간 받아온 살벌한 통제가 가슴속 응어리로 쌓이고 쌓이다 포탄이 되어 날아간 것이다. 루카스는 모욕에 모욕을 응수하며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내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실을 루카스는 기어이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쳤다. 당신이 친아버지가 아니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잘됐군. 잔혹하게 대꾸하는 포로의 얼굴에 놀란 기색은 없었다. 능글맞고 잔인한 미소만 번질 뿐이었다. 짐 하나 줄었구먼. 루카스는 자신을 쫓아온 포식자의 존재를 방금 막 발견한 사슴처럼 서 있었다. 아연한 고요 속에 잠시 멈칫하던 루카스는 담장을 향해 성큼성큼 걷다가 울타리 앞에서 나를 돌아보았다. 볼게진 얼굴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루카스가 소리쳐 물었다. 맥스는요? 맥스는 아직 몰라. 나는 맥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루카스는 이제 내 말을 끊고 흐느끼고 있었다. 맥스는 어떻게 빼내실 거냐고요. 베트남 얘기였다. 루카스는 아들이 둘인데 어떻게 하나만 구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었다. 맥스를 빼낼 순 없어. 루카스 목이 메었다. 내 말은 종착지에 닿지 못한 채 우리 둘 사이를 맴돌았다. 끔찍한 순간이었다. 루카스는 우아한 다름질로 가볍게 담장을 뛰어넘어 그대로 사라졌다. 나는 봄잔디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고 폴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당연히 루카스가 방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맥스가 루카스의 짐이 아파트에서 모두 사라졌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그날 하루 동안 진실의 칼날에 너무 많이 베인 나머지 루카스를 못 보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루카스가 버려두고 간 빨래를 건조기에 넣어 돌리고 아들이 언제 오든 간에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로 내줄 수 있도록 옷가지를 한 장 한 장 매끈하게 혓바닥에 펼치고 객히면서 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 뒤 끄트머리가 희끗한 봉우리들을 배경으로 한 고층 건물들이 그려진 엽서 한 장을 받았다. 엽서의 내용을 읽으려고 반대쪽으로 뒤집는 손이 덜덜 떨렸다. 또박또박 눌러 쓴 아주 익숙한 글씨가 1970년 3월 18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다. 덴버에서 입대했습니다. 더는 짐이 되지 않을게요. 맥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루카스. 기다린 맥스가 언제 물어보려나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다가올 신체 검사와 입대 날짜에 온 정신에 팔린 맥스는 루카스의 갑작스러운 입대에 개념할 이유가 없는 모양이었다. 아, 이틀만 더 있다가요? 내가 구워준 애플파이를 한 조각 입에 넣으면서 맥스가 뻐기다 대꾸했다. 길게 기른 맥스의 머리카락은 감을 때가 지나 있었다. 맥스의 눈이 몽롱하게 충혈되어 있었다. 곧 있으면 루카스랑 같이 빨갱이들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저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맥스가 상상하는 전쟁은 만화 속 모험 같은 놀이였고 동남아의 정글은 미지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죄송해요. 걱정하는 내 눈빛을 보고 맥스가 킬킬 웃었다. 아, 너무 기대가 돼서. 맥스가 영장을 받으러 간 날 나는 아침부터 전화기 옆에 앉아 있었다. 다른 청년들과 함께 한 줄로 서 있다가 자기 차례를 알리는 생일이 불리면 신체 검사를 받고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은줄에 달린 반짝이는 인식표와 군복을 전달받을 아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맥스는 다 끝나고 집에 전화를 하겠다고 한 터였다. 나는 잡지를 읽으며 기다렸다. 점심으로 참치 샐러드 토스트를 호다닥 만들고 또 기다렸다. 열린 창문 옆에 전화기를 놓아둔 채 손이라도 바쁘게 놀리려고 장미덤불을 다듬으며 기다렸다. 그냥 전화하는 걸 깜빡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폴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그러면서 종일 맥스에게 연락이 없다고 분념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사사건건 말하겠나. 폴이 조롱하던 나무랐다. 당신 말이 맞아요. 살아보니 이럴 땐 남편 말이 옳다고 대답하는 편이 편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확실했다. 그러나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려면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전쟁. 걱정이 되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버스에 올라탄 나는 줄지어 앉은 멍한 눈들을 지나 군복 차림 청년 옆에 빈자리로 다가갔다. 그 청년은 아까부터 앞만 보고 있던 터라 내가 다가온 걸 모르는 줄 알았는데 녹색 더블백을 검은 군화 사이로 옮겨서
내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했고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에게서 전쟁의 냄새가 났다. 나는 그의 땀 냄새와 담배 냄새, 술 냄새, 타지역 냄새 등 복잡한 냄새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집에 가나 봐요. 내가 물었다. 네, 뭐. 그는 여전히 정면을 주시한 채 나직이 입고 있다. 12번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버스에서 내렸다. 맥스의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언제나 스피드 스틱과 리스테린의 깨끗한 향기를 풍기던 루카스에게서도 이제는 전쟁의 냄새가 날지 궁금했다.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가기도 전에 발코니 난간 너머로 맥스의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게 보였다. 전촉에서 나오는 요란한 기타 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놓고도 소리를 듣지 못하기에 열린 문을 당겨 안으로 들어갔다. 피자 상자, 맥주캔, 널브러진 옷까지 음식물이 누르붙은 접시들로 난장판이 된 아파트 한가운데에 윗도리를 입지 않은 맥스가 누워있었고 그 위에는 핫팬츠에 노란 비키니 톱을 입은 홀쭉한 여자아이가 누워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맥스를 불렀다. 둘 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니 위스키병과 대마 파이프가 카펫에 널브러져 있었다. 가만히 서서 두 사람의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안심했다. 내 아가들이 한 침대에서 뒤엉킨 채 혼이 자던 시절이 떠올랐다. 맥스는 술에 취한 여자를 담요처럼 덮고 골아떨어졌지만 잠든 얼굴에는 여전히 아기 때의 표정이 남아있었다. 여자와 마약과 난장판과 전쟁, 이 모든 것으로부터 아들을 떼어놓고 온전히 내 품에 안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손을 뻗어 아들의 이마를 가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는 것, 그것뿐이었다. 메모를 남기고 갈 요량으로 펜과 종이 조각을 찾느라 지저분한 식탁을 뒤졌다. 기름에 전 종이 접시 밑에 맥스의 소집 영장이 보였다. 문서 상단에는 자주색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려고 한 장씩 차근히 읽어보았다. 신체검사 항목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게 정상인 것 같았다. 신체검사 페이지는 전시능력 분류가 세로로 쭉 나열되어 있었고 각 항목 옆에는 검은색 네모칸이 그려져 있었다. 4-F 군복무 자격 불충분이라고 적힌 맨 마지막 줄 옆에 굵직한 빨간색 체크 표시가 있었다.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휘갈고 쓴 의사의 메모가 아래에 덧붙여져 있었다. 오른팔 휨 부적격. 나는 맥스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서류를 머리 위로 들고 소파로 빠르게 걸어갔다. 충혈된 눈을 느릿느릿 뜨는 맥스는 나를 알아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어제 병무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시끄러운 소리, 음악 소리를 듣고 내가 물었다. 18. 맥스가 나직이 짓거렸다. 맥스의 목소리에 살짝 깬 여자애가 맥스의 목덜미에 코를 비벼대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맥스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의사가 뭐라고 했기에 그래? 아, 의사고 나발이고 여시나 먹으라 그래요. 맥스가 대답하다 여자애가 꼼지락거리며 맥스의 몸에 올라탔다. 여자애는 맥스에게 이어서 자기에게나 먹여달라고 아양을 떨었고 둘은 입과 손과 엉덩이를 막대고 비벼대기 시작했다. 서류를 식탁 위에 다시 올려놓고 아파트를 나섰다. 4월 치고는 너무 뜨거운 발코니 햇살, 아파트에서 새어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그리고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버린 내 아들. 맥스는 베트남에서 루카스와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징집 취소 결정에도 왠지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내면의 전쟁이 이미 맥스를 집어삼킨 건 아닐까 두려웠던 것 같다. 뉴스 5시 30분 저녁 식사, 6시 정각 뉴스. 볼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지만 집에 오는 날이면 그의 저녁 루틴은 땅거미만큼이나 일정했다. 나는 뉴스를 보는 대신 설거지를 했다. 총성이 터지는 장면과 산재물처럼 받쳐진 젊은이들의 초췌한 얼굴을 밤마다 보고 있기에는 속이 너무 메스꺼웠다.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이라고는 루카스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들을 일이 없는 뉴스, 루카스가 안전하다는 뉴스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에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처럼 텔레비전 앞에 달라붙어서 눈앞에 펼쳐지는 아폴로 13호의 드라마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전쟁 때문에 매일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와중에 겨우 3명을 위해서 온 나라가 숨죽이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아폴로 13호 승무원들이 무사히 그들이 귀환할 때까지 8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도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귀하는 이후로도 뉴스 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뉴스를 틀어놓고 앉아 베트남 특파 소식을 지켜보았다. 미국 지상군이 캄보디아로 쳐들어가는 장면을 지켜보았고 닷새 뒤에는 켄트 주립대학교의 푸른 잔디밭에 쓰러져 죽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 보도는 계속되었고 이제는 미국은 새로운 비극으로 가려졌다. 내가 아들들에게 선물한 세상은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적이고 혼란스러웠다. 그냥 외면하고 눈을 돌려버릴 수가 없었다. 드문드문 맥스가 집에 들렀다. 타이어 가게에서 하는 일이 꼬이거나 못마땅한 소식을 접하는 날이면 맥스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집에 나타났다. 그럴 때면 나는 밥을 차려주었고 빨갱이 헤로인 밀고자 짭새 깡패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잠잡고 들어주었다. 나는 맥스의 노여움이 넓고 너덜너덜한 그물을 쳤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이해할 뿐이었다. 맥스는 루카스 얘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루카스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루카스가 집으로 돌아와 이 난장판 같은 상황을 이해시켜주길 바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맥스를 마지막으로 본 날 맥스는 데님과 프린지를 입은 히피들로 가득 찬 밴에 올라타고 있었다. 3,000km도 넘게 떨어진 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여름 음악 축제에 다녀온다고 했다. 아이스박스를 빌릴 필요가 없었더라면 집에 들르지도 않았을 터였다. 그날 맥스가 집에 들른 건 평생을 두고 감사할 일이다. 평화를 위한 축제에 다녀옵니다. 저 예쁜이랑 같이. 보글보글한 파마머리에 시든 데이지 꽃으로 만든 화관을 얹고서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낭창낭창한 자세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여자를 가리키며 맥스가 활짝 웃었다. 미소 띈 여자가 손가락으로 평화를 의미하는 V자를 만들어 보이자 맥스가 호탕하게 웃었다. 나는 맥스가 평화를 지지하는지 전쟁을 지지하는지 이 여자를 좋아하는지 저 여자를 좋아하는지 스스로도 전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조플린, 크리던스, 스테픈 울프도 온대요. 우드스톡처럼요. 잔뜩 신난 맥스는 양팔을 넓게 벌려 내게 작별 포옹을 건넸다. 나는 맥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맥스에게서 대마초와 진, 땀 냄새가 풍겼지만 언제나처럼 나는 맥스의 지치를 한껏 들이마셨다. 재미있게 놀고 오렴. 나는 맥스의 어깨에 대고 긴 말 하듯 속삭였다. 콜로라도 촌놈을 유역에 가면 눈 뜨고 코베기 십상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러는 대신에 사랑의 아들이라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다. 맥스는 날 꼭 껴안으며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반사. 아름답고 혼란스러운 아이들을 잔뜩 실은 벤이 거리를 질주했고 열린 창문 사이로 핸드릭스의 노래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아이들이 탄 차는 모퉁이를 돌아 그대로 떠났다.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폴은 저녁 시간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았고 나는 우스꽝스러운 게임쇼를 보면서 뉴스를 기다렸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 섞였는데 제복 차림으로 뻣뻣하게 서서 기다리는 두 남자의 흐릿한 윤곽이 유리너머로 보였을 때 이미 심장이 대포알처럼 콩 떨어졌지만 어쨌든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때 그럴 땐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다. 떨리는 손으로 가까스로 문고리를 돌리고 나서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걸 알아봤을 때 안도하는 마음과 새로이 들이치는 공포가 맞서 싸울 때 그럴 땐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다. 당신의 아름다운 아들이 킨스의 밴 안에서 자신의 도산물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옆에는 주사 바늘이 놓여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럴 땐 말은 고사하고 숨조차 나오지 않는다. 어느께 울면서도 예의를 갖춰 무의미한 말을 주고받고 문을 닫고 이름을 부르면 죽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들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러본다. 몸통에 붙어있는 두 팔을 쳐다보면서 경관의 말을 듣고도 이 몸이 죄가 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끔찍한 사실에 몸서리친다. 유령처럼 걸어 침실로 들어간 뒤 지금 내가 꾸고 있는 이 악몽 속에서 아직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바라본다. 남편에게 알려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 바닥에 쓰러져 미친 사람처럼 목이 터질 듯 울부짖는다. 사실 남편에게 할 말이라고는 이게 전부이기도 하다. 어제 맥스의 장례식을 치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도문을 준비해갔지만 내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차가운 교회에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제는 어른이 된 맥스의 어릴 적 친구들이 너무나도 생생한 모습으로 신도석에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몸이 기둥처럼 뻣뻣하게 굳었다. 슬픔과 분노와 피로에 잠식당한 나는 그저 넋놓고 멍하니 앉아있었다. 폴도 내 옆에서 나만큼이나 경직된 몸으로 벙어리처럼 앉아있었다. 루카스가 필요했다. 사랑과 경의를 담은 말로 형제를 기려줄 루카스가 필요했다. 내게 엄마라고 불러줄 루카스가, 내가 이 땅을 밟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엄마라고 불러줄 루카스가 필요했다. 어두컴컴한 예배당을 밝혀줄 루카스의 환한 미소가 내 몸속에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해줄 루카스의 포옹이 필요했다. 그때 마치 유령처럼 루카스가 나타났다. 군대 정복 차림에 눈부시게 멋진 루카스가 예배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내 고백을 듣고 루카스가 도망친 지 거의 반년 만이었다. 맥스의 사망 소식을 전하러 병무청에 가서도 나는 내 아들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내가 가진 거라고는 팔송이에게 반송이라는 직인이 찍힌 편지 뭉치뿐이라고 말해야 했다. 그랬던 내 눈앞에 아들이 걸어 들어오고 있다니.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루카스가 살짝 움켜진 두 주먹을 옆구리에 붙이고서 내가 앉아있는 예배당 앞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예배당 앞까지 가는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루카스는 우리 앞을 지나면서 재빠르게 내게 슬픈 눈길을 보냈다. 내가 바라던 모습의 기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루카스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목사님의 소개말과 기도가 끝나고 가족을 대표로 루카스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감동적인 추도문이었다. 루카스는 맥스의 장점을 지켜 세우면서 단점을 결락하는 완벽한 단어들을 찾아 맥스를 추모했다. 맥스를 영리하고 용감하고 장난기 많은 평생의 반쪽이라고 묘사했다. 어린 시절 함께했던 몇 가지 장난을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교회의 귀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폴은 안절부절 못하고 끊임없이 몸을 움직였다. 나는 폴에게 손을 내밀었다.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는 폴은 내 손을 잡았다. 비행 검은 옷차림의 마지막 조문객들이 교회를 빠져나간 뒤 나는 나무 벤치에 앉아 산들바람을 타고 노는 파랑새 한 마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례식의 기도와 찬송, 악수, 어색한 포옹, 인사말은 벌써 흐릿했다. 이제 다 끝났다. 맥스의 얘기를 다시 꺼낼 사람이 있을까? 장례식은 그저 사람을 지워버리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 걸까? 마음이 아렸다. 나는 파랑새의 눈을 고정한 채 아치형 입구로 걸어 나올 루카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루카스가 나왔을 때 옆에는 똑같이 녹색 군대 정복을 입은 동료가 함께 서 있었다. 두 청년의 모습은 순간적으로 슬픔을 잊을 만큼 눈부셨다. 동료는 연속으로 걸어가 담배에 불을 붙였고 루카스는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저기, 아주 쓰라린 인사였지만 내가 자초한 일이다. 루카스에게 어머니라고 불릴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가 벤치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앉으라는 눈길을 보내자 루카스는 나와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맥스 일은 정말 안타까워요. 루카스가 몇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엄마가 전부 다 미안해. 파랑새는 하늘을 한참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결국 단단한 제빛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는 그 파랑새를 가만히 앉아 바라보았다.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만 흘렀다. 나도 루카스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제가 루카스가 이윽고 입을 때였다.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었으면 맥스가. 루카스는 슬픔이라는 단단한 공이 목에 걸린 듯 헛기침을 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야, 아가. 나는 루카스 쪽으로 몸을 돌리고 손을 뻗었다. 자기를 향해 뻗은 내 손을 루카스는 자비롭게도 잡아주었다. 내가 있었더라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번에는 아니야.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었는데. 루카스가 콘크리트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대꾸했다. 더 노력해보지 그랬냐고 날 원망하고 있었다. 루카스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지만 나는 할 수 있었다. 이번엔 아니었어. 나는 얼간이처럼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이, 수많은 이야기가 머릿속에 펼쳐졌다. 루카스가 오를 수도 있었다. 어쩌면 루카스가 아니었더라면 루카스가 있었더라면 맥스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황이 있다. 하늘의 별 하나로 온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경우가 있다. 나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대신 나직이 속삭였다. 제발 집으로 돌아오렴. 루카스에게는 지나친 요구라는 걸 진즉에 알았어야 했다. 루카스는 내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럴 수 없어요. 루카스는 기다리는 동료를 쳐다보았다. 저는 이제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가 전쟁터에 있을 위인도 아니잖니, 루카스.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긴 농담이었다. 그렇죠. 그가 마침내 나를 쳐다보았다. 루카스의 아름다운 까만 눈동자는 고통스럽게 젖어 있었고 날 비난하듯 날카로웠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갈 곳이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폴과 목사님이 걸어 나오다가 교회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고 대화를 나누었다. 루카스는 긴장한 눈으로 폴을 쳐다보더니 동료에게 눈길을 돌렸다. 동료는 분위기를 살피고는 루카스에게 물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가봐야겠어요, 엄마. 루카스는 허리를 숙여 내빼하며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나는 루카스의 부드러운 얼굴에 손바닥을 갖다 댔다. 평생 곁에 잡아두고 싶었다. 그러나 루카스가 몸을 떼어내자 이제는 아들을 보내줘야 한다는 걸 충분히 잘 알 수 있었다. 내게 있는 두 여자의 자아가 다투기 시작한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이 순간 표면의 자아는 벤치에 뻣뻣하게 앉아서 적절한 품위를 지키며 현실을 받아들이지만 내면의 자아는 그의 발목을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하고 싶다. 루카스. 내 안에 절박한 여자가 소리쳤다. 큰 길로 이어지는 연석에 다다랐을 때 루카스가 돌아다 보았다. 와줘서 고맙다. 품위를 잃지 않는 제정신의 여자가 말했다. 적어도 그 덕분에 동료의 차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기 전에 루카스가 완벽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다. 어머니. 지난밤 나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다 잠이 들었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 소파에서 번쩍 눈이 뜨였다. 삭신이 구석구석 쑤시고 정신이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파랑새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살짝 어지러운 탓인지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았다. 끔찍한 현실이 내 꿈을 산산이 조각내기 전까지 잠시나마 나는 자유로웠다. 그러다 하나씩 정신이 돌아왔다. 맥스는 떠났다. 루카스도 떠났다. 그때 이 모든 일을 기록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가서 펜과 연습장을 집어들었다. 부엌등을 밝히고 식탁에 앉자마자 쓰고 싶은 말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고 펜을 쥔 손이 쓰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다. 해가 뜨고 글을 이만큼이나 쓴 뒤에야 깨달았다. 이 글은 나를 위해 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숲의 어머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2살의 루카스가 발견했던 돌멩이 동그라미를 만든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실만큼은 아주 오래전부터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용기를 내서 루카스에게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그래서 바위 위에 복숭아 모양 돌덩이 대신 메모를 남겼더라면 루카스도 진즉에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겠지요. 그랬더라면 지금쯤 당신과 나 두 사람 다 우리의 아들과 함께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아들을 잃을 거라고는 두 아들 모두 나를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기심 때문입니다. 복숭아를 올려두었던 그 바위에 이거를 올려두고 당신의 손에 닿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루카스의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그 대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평생 루카스에게 내 자식이라고 말해놓고 이제와 아니라고 고백해 루카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 내 소중한 아이가 자신은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카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부디 우리를 도와주세요.